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물 많이 드세요. 2024년 3월 어느 아침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에서 작은 도예 공방을 운영하는 54세, 이병희는 75대 어머니 최미자 씨를 위해 면역 억제제를 준비했어요. 콩팥 이식 후 10년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아침 일과였지요.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 너뿐이다, 병희야. 병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54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함께한 어머니까요. 어머니는 콩팥 이식 후에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어요. 정기 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면역 억제제도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시고 하루 2리터씩 물도 드시고 계셨거든요. 다만 75세 고령이라 혈압약과 당뇨약을 함께 드셔야 했어요. 병희는 원래부터 살가운 딸이었어요. 1990년 늦은 나이에 결혼한 후에도 어머니와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안부를 챙겼거든요. 그런데 2014년 어머니가 콩팥 이식을 받은 후로는 아예 도예 공방에서 걸어서 5분 거리로 이사를 왔어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매일 아침 7시 어머니 댁을 찾는 병희의 목소리는 늘 다정했어요. 어머니, 혈압약은 드셨어요? 면역 억제제는 정확한 시간에 드셔야 해요. 오후 2시 점심 후 약 시간을 챙기러 다시 찾아가고요. 어머니,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저녁 6시 어머니 저녁 식사까지 책임졌어요.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신부전을로 쓰러질 때가 2014년, 벌써 10년 전이었어요. 최미자님,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계신가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2살 아래 남동생 병재도 검사를 받았어요. 둘 다 적합했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병희가 해줬으면 좋겠다. 딸이 해주는 게 좋겠어. 아들은 무슨 소용이야, 너뿐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는 아들 병재에게 혹시라도 후유증이 생길까봐 걱정되셨던 거예요. 딸인 병희가 콩팥을 주는 게 마음이 편하셨던 거지요. 병희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울 게 없었거든요. 한 푼 두 푼 모으던 농협 적금 통장을 해약했어요. 결혼 금반지까지 팔았지요. 그런데 정작 더 놀라운 건 병희와 동갑인 남편 김경수 씨였어요. 남편은 고아였어요. 경수 씨에게는 장모님이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부를 사람이었지요. 경수 씨는 내가 운영하는 도예 공방에 배우러 온 수강생이었는데 손재주가 좋았고 흙을 만지는 걸 좋아했죠. 저는 20대 때 상견례까지 했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는 장면을 목격한 후로 남자는 정말 치가 떨렸어요.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 잘 통했어요. 고아라고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업고 갈게요. 투석센터까지 가는 길이 계단이 많았는데 경수 씨는 매번 어머니를 등에 업고 오르내렸어요. 175cm 키의 체구가 좋은 경수 씨였지만 75세 어머니를 업고 3층까지 오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사위, 정말 고마워.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 뭐려. 당연한 일이죠. 경수 씨는 친아들보다 더 극진히 모셨어요. 어머니가 입맛 없어 하시면 직접 전복죽을 끓이고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리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입맛이 어떠세요? 미역국 끓여 드릴까요? 우리 사위가 끓인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 어머니가 웃으시면 경수 씨도 덩달아 행복해 했어요. 5분 거리 살면서 매일 3번씩 오시는 딸이 어디 있어요. 사위분까지 이렇게 정성스럽고 정말 부러워 죽겠네요. 병원 투석센터 간호사들이 감탄할 정도였어요. 최미자 어머님은 복이 많으세요.
딸 사위가 저렇게 극진하게 모시는 거 보면 맞아요. 특히 사위분은 친아들도 저렇게 못해요. 다른 환자 가족들도 부러워했어요. 실제로 경수 씨는 어머니 투석하는 4시간 동안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어머니 옆에서 책을 읽어드리거나 손을 마사지해드리거나 그냥 조용히 곁에 앉아 있기만 해도 어머니는 안심하셨거든요. 경수 씨야, 내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계셔서 든든해요. 고아원에서 자란 경수 씨에게는 정말 첫 번째 어머니였어요. 병이가 사는 이천은 요즘 완전히 달라졌어요. 1950년대 할아버지 때는 삼태기로 곡식을 날랐고 1980년대 아버지 때는 트랙터로 논을 갈았는데 이제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간판이 번쩍이는 개발 지역이 되어버렸거든요. 논 한 평에 몇백 원 하던 땅이 지금은 평당 몇백만 원이라니 3대째 농사만 지어온 집이 50억 부자가 된 거예요. 도예 공방에서 어머니 집까지 걸어서 5분. 그 짧은 거리를 병이는 하루에도 3번씩 오가며 10년을 보냈어요. 흙을 만지는 일이 좋아서 시작한 공방이었는데 요즘은 손에 흙이 묻을 때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이 땅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어머니는 병이에게는 늘 고마워하시면서도 2살 아래 남동생 이병재에게는 유독 더 각별하셨어요. 병재는 결혼할 때 어머니께 신혼집 전세금 3억을 지원받았어요. 그것도 모자라 2000년 사업 시작할 때 운영자금 2억까지 더 받았거든요. 반면 병이는 1990년 결혼할 때 큰 재산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고아와 결혼을 허락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반대를 많이 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병이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딸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병재 또 돈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 얼마나? 사업 확장한다고 1억 더 달라는데요. 그럼 줘야지. 우리 아들 사업 잘 되라고. 어머니는 아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셨어요. 병이야, 넌 워낙 착하고 살림도 잘하니까 걱정 없어. 그런데 병재는 엄마가 많이 챙겨줘야 해. 병이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했어요. 아들과 딸을 다르게 대하는 게 그 세대에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 편했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2024년 3월 어느 날 우체통에서 받아온 재산세 고지서를 보는 순간 병이의 세상이 흔들렸어요. 납세자가 왜 병재로 돼 있지? 이상하다 싶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거기에 소유권 이전 원인, 증여라고 적혀 있는 걸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도장 냄새가 진동하는 등기소에서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종이 위에 적힌 건 차가운 현실이었어요. 3대째 이어온 이천 땅 개발로 50억이 된 전 재산이 고스란히 남동생 이병재에게 넘어갔다는 사실. 2014년 내 콩팥을 들인 나는 가까이 살면서 10년간 매일 3번씩 챙기고 투석센터까지 모시고 면역 억제제 챙겨드리고 정기검진까지 동행한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옆구리 20cm 흉터가 욱신거렸어요. 내가 어머니께 드린 목숨의 반이 이렇게 허망할 줄이야. 뭘 받으려고 어머니께 잘해드렸던 건 아니었지만 분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나와 남편의 마음이 헌신짝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병이는 등기부를 손에 꼭 쥔 채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현관문을 열자마자 등기부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왜 어머니 재산이 다 병재한테 넘어갔어요? 75세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다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게 말이다, 병이야. 그게 뭐예요? 나는 어머니 살리려고 2014년에
콩팥까지 드렸는데, 가까이 살면서 10년간 매일 3번씩 챙겼는데, 사위까지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셨는데, 왜 나한텐 한 푼도 안 주셨어요? 병희의 목소리가 떨려서 숨이 가빠왔어요. 병재는 차로 20분 거리인데도 명절에나 얼굴 비치잖아요. 어머니 아프실 때도 바쁘다고 병원에 안 왔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애한테만? 내가 잘못 본 거 아니냐? 어머니는 끝까지 잡아떼셨어요. 하지만 병희는 이미 확인했어요. 50억 전 재산이 아들에게만 넘어간 걸 말이에요. 어머니, 이 서류가 가짜예요? 등기소에서 직접 뗀 건데요. 병희가 등기부를 다시 내밀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제가 10년 동안 뭘 했는지 아세요? 매일 아침 7시에 와서 약 챙겨드리고, 오후 2시에 와서 식사 챙겨드리고, 저녁 6시에 와서 저녁 준비해드리고, 투석센터까지 모시고 다니고, 병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경수 씨는 친아들도 못할 일을 다 했어요. 어머니 등에 업고 계단 오르내리고 전복죽 끓여드리고 투석하는 4시간 동안 한 번도 자리 안 뜨고. 병희야. 그런데 왜요? 왜 우리는 한 푼도 없어요? 그날 밤 병희는 결심했어요. 이 억울함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옆구리 흉터를 만지며 다짐했어요. 내가 바친 목숨의 반이 정말 헛된 것이었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가 나고 며칠 어머니께 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지요. 며칠 뒤 2024년 3월 중순 밤 11시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병희야, 내가 감기가 심해서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 바로 달려갔어요. 콩팥 이식 받으신 몸이라 감기도 조심해야 하거든요. 면역 억제제 복용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였으니까요. 해열제를 챙겨드리고 밤새 간병했어요. 이마에 차가운 수건 올려드리고 물도 자주 드시게 하고 체온 체크도 계속하면서요. 괜찮으세요? 병원 가실까요? 아니야, 그냥 집에서 쉬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새벽 3시쯤 고열로 의식을 잃으신 어머니 입에서 헛소리가 나왔어요. 미안하다, 친구야. 박정숙, 내 딸을. 병희는 내 딸 아니야. 내가 내 친엄마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친구, 박정숙? 그게 누구지? 병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금 어머니가 중얼거린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날 어머니가 회복하시자 병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어젯밤에 하신 말씀이 뭔 소리냐? 내가 잘못 들었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어머니는 다시 잡아떼셨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밤 이천 골목길에는 개 짖는 소리만 들렸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서 생각했어요. 설마 내가 어머니 친딸이 아닐까요? 그럼 내 진짜 엄마는 어디 계실까요? 54년간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시작된 거예요.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가끔 몰래 꺼내보시던 낡은 사진첩 말이에요. 그 사진첩은 1970년대 흑백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그 사진첩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침묵하셨거든요. 엄마, 그 사진 누구예요? 물어봐도 어머니는 행복하게 웃으시기만 했어요. 옛날 사람이야. 지금은 없어. 내가 알 필요 없어. 그 사진 속 여자는 젊고 예뻤어요. 1970년대 스타일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지요. 특히 기억나는 건 어머니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즐거운 표정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 그분이 박정숙일까요? 그리고 기억났어요. 아버지 제사 때마다 어머니가 하시던 이상한 행동이요. 제사상을 차릴 때면
어머니는 늘 으스댔어요. 내가 이 집 안주인이야. 내가 제사상을 차리는 거야. 그리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늘 이렇게 중얼거리셨어요.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주인이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다른 의미였을지도 모르겠어요. 1994년 병희가 결혼할 때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을 찍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병희도 이제 시집 가는구나. 내가 키운 보람이 있어. 그때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내가 키운이라는 표현이 묘해요. 특히 병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중얼거리셨어요. 이제 내 딸이야. 완전히 내 딸이 됐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 말도 아니야. 그냥 예쁘다는 뜻이야. 그때도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난 게 부산에 사는 당숙이었어요. 예전에 당숙이 도박빚을 갚아달라고 우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셨죠. 이 치사한 놈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나? 당숙이 화를 내며 돌아가면서 소리쳤어요. 두고 봐라. 나는 진실을 알고 있어. 언젠가는 모든 게 드러날 거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혹시 당숙이 내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고 계실까요? 그리고 돌이켜보니 어머니의 행동 중에 이상한 게 많았어요. 병희가 어릴 때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우리 어머니는 병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엄마, 내가 어릴 때는 어땠어요? 착했지. 울지도 않고 항상 짧고 애매한 대답뿐이었어요. 그리고 병희가 아플 때도 이상했어요. 다른 엄마들은 자식이 아프면 밤새 간병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프면 약국에서 약 사 먹으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나쁘게 대하신 건 아니었지만 뭔가 거리감이 있었어요. 반면 2살 아래 남동생 병재에게는 완전히 달랐어요. 병재가 어릴 때 아프면 밤새 간병하시고 병재 좋아하는 음식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시고 병재 학교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어요. 우리 아들 하시면서 늘 병재를 자랑하셨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혈육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의 차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병희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실종된 가족을 찾아주시나요?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 친엄마를 찾고 싶어요. 50년 넘게 헤어진 단서가 있으신가요? 박정숙이라는 이름과 어머니 친구라는 것을 보면 1949년생일 것 같고 흥신소에서는 단서가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때 생각난 게 부산 당숙이었어요. 당숙이 화내며 소리쳤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는 진실을 알고 있어. 물어물어서라도 찾아가 봐야겠어요. 부산까지라도 가서 진실을 확인해야겠어요. 도예 공방에서 흙을 만지며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삼태기부터 아버지 트랙터까지 이어져 온 이 터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져요. 번쩍이는 개발 지역이 되어 50억이 된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이 집 딸이 맞을까요? 내일 부산으로 떠나야겠어요. 당숙을 찾아서라도 이 모든 의문을 풀어야겠어요. 어머니가 고열 중에 중얼거린 그 말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내가 콩팥까지 들이며 효도했던 분이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진짜 엄마는 50년 넘게 어디선가 나를 그리워하고 계신다는 뜻이고요. 그날 저녁 남편 경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혹시 내가 어머니 친딸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병희는 어머니의 헛소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심스러운 점들을 경수 씨에게 털어놨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병희야,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가 10년 동안 어머니께 한 일들은 진짜야. 그 마음은 가짜가 아니었잖아. 그래도 억울해. 진짜 엄마는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럼 찾아보자. 부산 당숙도 만나보고 진실이 뭔지 확인해보자. 경수 씨는 늘 병희의 편이었어요. 당숙이 말했던 나는 진실을 알고 있어라는 그 말의 의미를 반드시 확인하겠어요. 2024년 3월 말 부산행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54년간 쌓아온 내 삶이 오늘에서야 진실로 갈아엎어질 것만 같았어요. 당숙이 화내며 돌아가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나는 진실을 알고 있어. 하며 소리쳤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몇 날 며칠을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린 끝에 부산 영도구의 작은 골목길에 살고 있다는 당숙의 소문을 들었어요. 골목 초입에 들어서니 담벼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비릿한 바닷내음이 코끝을 찔렀지요. 54년 만에 가족의 진실을 묻는 발걸음이었어요. 대문을 두드리자 마른 기침 소리와 함께 누군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 당숙이었어요. 주름진 눈가에는 나를 보는 낯섦과 묘한 반가움이 동시에 스쳤어요. 당숙, 저 병이에요. 기억하세요? 병이냐? 그래, 네가 이렇게 찾아오다니. 그래, 이제 때가 됐나 보구나. 그 순간 내 심장이 떨렸어요. 역시 당숙은 뭔가를 알고 계셨어요. 당숙의 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꺼냈어요. 당숙이 노름으로 망하기 전엔 전문 사진 기사로 지역에서 유명했다고 하더니 역시 옛날 사진이 많았어요.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해진 그 앨범을 당숙이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이걸 봐라. 사진첩 속에는 1955년 추석 사진이 있었어요. 당시 부잣집에서는 명절이나 식구들이 모이는 기념일에 전문 사진 기사를 불러서 사진을 찍었다고 했어요. 6살쯤으로 보이는 여자아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은 박정숙이고 한 명은 최미자, 내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둘의 옷차림이 충격적으로 달랐어요. 박정숙은 색동 명절 한복을 입고 대청마루에서 세배를 하고 있었고 최미자는 낡은 누더기 치마 저고리를 입고 구석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사진이 뭐예요? 당숙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내가 알 때가 됐다 싶다. 1949년 같은 해에 태어난 박정숙과 최미자. 하지만 신부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 당숙이 또 다른 사진을 넘겼어요. 1960년대 이천 마을 풍경이었어요. 박정숙은 이천에서 꽤 살림이 넉넉한 지주 집딸이었지. 당숙의 손가락이 사진 한쪽 구석을 가리켰어요. 반면 최미자는 박정숙네 집 식모딸이었어. 똑같은 1949년생이지만 하나는 안방 아가씨, 하나는 부엌대기였어. 정말 그랬어요. 사진 속에서 박정숙은 항상 중앙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고 최미자는 늘 구석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었어요. 1960년 설날 사진을 봐라. 당숙이 넘긴 사진에는 11살쯤 돼 보이는 박정숙이 색동저고리를 입고 새해 세배를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주변에는 친척들이 둘러싸서 용돈을 주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진 모서리에는 11살 최미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누더기를 입고 박정숙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시기심으로 가득했어요. 최미자는 어릴 때부터 박정숙의 모든 걸 탐냈어. 새 한복, 예쁜 댕기, 어른들의 사랑, 모든 걸 말이야. 그 사진 속 최미자의 표정이 무서웠어요. 박정숙을 바라보는 눈에 원망과 질투가 새카맣게 타고 있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1970년 마을잔치였어. 당숙이 마지막 사진을 넘겼어요. 박정숙이 마을잔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고운 한복에 곱게 쪽진 머리, 당당하게 서서 노래하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사진 속 모든 총각들이 박정숙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감탄하는 표정으로요. 박정숙이 아리랑을 부르자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어. 새가 지저귀는 소리까지 멈출 정도였지. 그런데 사진 구석에는 최미자가 서 있었어요. 여전히 낡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박정숙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이제는 시기심을 넘어 증오에 가까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나? 뭐라고 했어요? 정숙이는 서울 시집 보내야 해. 저런 미인이 시골에만 있으면 아까워. 그 말을 들은 최미자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박정숙이 새 한복 입고 설날 세배할 때 최미자는 식모인 어미 치마폭에 숨어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만 봤지. 당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박정숙이 글 배우러 학교 갈 때 최미자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몰래 대문 틈으로 훔쳐봤어. 바느질 솜씨도 노래 솜씨도 모든 게 박정숙을 따라갈 수 없었지. 사진첩을 넘기자 더 많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연탄 냄새가 나던 1960년대 겨울, 명절 때 한복 차려입은 아이들. 그 모든 사진에서 박정숙은 항상 중심에 있었고 최미자는 늘 구석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었어요. 박정숙이 1970년에 시집갈 때였어. 당숙이 마지막 사진을 넘겼어요. 화려한 혼례 사진이었어요. 박정숙이 시집갈 때 혼수품 나르는 걸 보면서 최미자가 이를 악물며 맹세했다더라. 뭐라고요? 언젠가는 나도 저런 삶을 살 거야. 저 집 안방에서 안주인 노릇을 할 거야. 기다려, 정수가. 언젠가는 내가 주인이 될 거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결국 그 맹세가 현실이 됐지. 1970년 박정숙이 21세에 시집을 갔는데 바로 딸 하나를 낳았어. 그게 너야. 당숙이 사진을 가리켰어요. 1972년 내 아버지가 최미자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 그리고 곧바로 최미자가 임신을 했지. 그게 병재인가요? 그래. 1972년에 최미자가 아들을 낳았어. 그게 내 남동생 병재야. 당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들을 낳은 최미자는 당당하게 내 아버지에게 요구했어. 자신을 첩으로 집에 들여달라고. 당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버지는 아들을 낳아준 최미자 편을 들었어. 최미자가 첩으로 그 집에 들어갔지. 그럼 친엄마는? 내 친엄마 박정숙은 처음에는 참고 견뎠어. 최미자가 첩으로 들어와도 본처 자리는 지키려고 했지. 하지만 모든 게 바뀌었어. 당숙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최미자가 안방을 차지하고 내 친엄마는 작은 방으로 밀려났어. 그것도 몇 개월 안 가서 최미자가 못살게 굴기 시작했지. 어떻게요?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집안일은 다 시키고 밥상에서도 따로 앉히고 심지어는 내 친엄마를 하녀 취급했어. 어릴 적 자기 집 식모였던 그 최미자가 말이야. 가장 잔인한 건 최미자가 내 친엄마에게 한 말이었어. 당숙의 눈에 분노가 스쳤어요. 정수가, 이제 내 시대는 끝났어. 예전에 내가 나를 부려먹었듯이 이제는 내가 너를 부릴 차례야. 어릴 때 내가 너희 집 식모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이야. 그 말은 나뿐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말이야. 그럼 아버지는 뭘 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아들 낳아준 최미자 편만 들었어. 최미자가 내 친엄마를 구박해도 모른 척했지. 결국 몇 개월 후 내가 3살, 병재가 1살일 때 최미자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내 친엄마를 집에서 쫓아냈어. 그때 넌 어렸으니까 모를 거야. 내 친엄마가 얼마나 서럽게 쫓겨났는지. 어릴 적 자기 집 식모딸에게 쫓겨나는 그 참담함을. 가장 충격적인 건 최미자가 내 친엄마를 쫓아낼 때 한 말이었어. 뭐라고 했어요? 정수가 내 딸은 내가 키울 거야. 내 딸로 만들어서 내가 부려먹을 거야. 저 예쁜 큰딸은 나한테 효도할 거야. 내가 어릴 때 나를 무시했던 만큼 내 딸이 나한테 갚아줄 거야.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들이 듣고 치를 떨었지. 온 동네가 시끄러웠어. 온몸이 떨렸어요. 그 충격으로 내 친엄마는 실어증에 걸렸어. 3년을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불교에 귀의해서 비구니가 됐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그럼 제 친엄마는 지금 어디 계세요? 글쎄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정확히는 모르지. 다만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이천 근처 절에서 비구니로 계신다는 것뿐이야. 당숙이 사진첩을 덮으며 말했어요. 내 친엄마는 실어증이 걸려서 말까지 못할 정도였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냐. 최미자는 완벽하게 이겼어. 어릴 적 꾸미던 주인집 안방을 차지했고 주인집 딸을 자기 딸로 만들어서 부려먹고 있고. 당숙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특히 너는 최미자의 가장 큰 승리작이야. 주인집 큰딸이 자신을 친엄마로 알고 콩팥까지 바치며 효도하고 있으니까.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 아버지한테 화를 냈던 거야. 도박빚 갚아달라고 할 때 말이야. 부산에서 이천으로 돌아오는 길 기차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모두 달라 보였어요. 평생 동안 모르고 살았던 진실. 식모딸이 주인집 안방을 차지하고 내가 그 여자에게 콩팥까지 줬다는 사실. 그리고 내 진짜 엄마는 어디선가 말도 못하시며 살아계신다는 것.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만요. 당숙이 말한 단서는 실어증의 비구니, 이천 근처라는 것뿐.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흥신소에 다시 연락해서 이천 근처 절들부터 알아봐야겠어요. 이제 정말 진짜 엄마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식모딸 주제의 주인집 안방을 차지한 최미자에게는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내가 바친 콩팥과 10년간의 간병과 평생의 효도가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도예 공방에서 흙을 만지며 다짐했어요. 할아버지 삼택이, 아버지 트랙터로 이어진 이 이천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해 보이겠다고. 2024년 4월 초 부산에서 돌아온 뒤 나는 아버지와 절친했던 김석환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상속건으로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김 변호사님, 제가 친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혹시 저희 아버지가 친어머니와 관련한 유언장을 남기신 건 없을까요? 김 변호사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병이야, 사실 내 아버지가 2015년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긴 게 하나 있어. 친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되면 너한테 주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가 온 것 같구나. 그러며 사무실 금고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내셨어요. 내 아버지가 2015년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 병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그때 이걸 줘라. 내가 평생 숨겨온 죄를 갚는 길이다라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나 이영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2015년 현재 내 재산 총 10억 원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박정숙에게 전체 재산의 40%인 4억 원을 준다. 단 박정숙의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딸 이병희가 어머니를 찾을 때까지 대신 보관하도록 한다. 이병희에게는
전체 재산의 30%인 3억 원을 준다. 최미자에게는 전체 재산의 20%인 2억 원을 준다. 이병재에게는 전체 재산의 10%인 1억 원을 준다. 참고로 2015년 SK하이닉스 M14 공장이 완공되어 향후 토지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숙, 내 친엄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어요. 병이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야 했던 진실을 이제야 알려준다. 내 잘못을 밝히기가 쉽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람이 뻔뻔해지는구나. 너의 진짜 어머니는 박정숙이다. 최미자에게 속아 내 어머니를 쫓아낸 것이 내 평생 죄다. 최미자는 어릴 적부터 내 어머니를 질투했던 식모의 딸이다. 나는 그 여자의 계략에 넘어가 아들의 눈이 멀어 내 어머니를 버렸다. 내 어머니 박정숙의 소재를 찾지 못해 직접 줄 수 없으니 내가 어머니를 찾을 때까지 어머니 몫을 대신 보관해라. 최미자가 어머니 몫까지 가로챌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 유언장으로 아비의 잘못을 바로 세워라. 그리고 반드시 내 어머니를 찾아라. 내가 이 진실을 알게 되는 날, 이 유언장을 사용해 모든 것을 되찾아라.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도 예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김 변호사님, 아버지가 정말 이걸 남기셨어요? 그래, 병이야. 내 아버지가 2014년 내가 콩팥 이식을 해주고 나서 더 마음이 아프셨나 봐. 내 딸이 가짜 어머니에게 목숨까지 바치고 있구나 하시면서. 그럼 왜 2015년까지 기다리셨어요? 내 아버지 말씀이 박정숙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끝내 찾지 못하셨대. 그래서 최미자가 박정숙 몫까지 가로챌 것이 뻔하니 너라도 제대로 챙겨주고 싶으셨던 거야. 그리고 2015년 SK하이닉스 M14 공장이 완공되면서 토지 가치가 오를 거라는 걸 예상하셨어. 그때는 10억이었는데 지금은 50억이 됐잖아. 아버지는 정말 모든 걸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김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법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친엄마 몫과 내 몫을 합쳐서 되찾는 거예요. 하지만 병이야, 쉽지 않을 거야. 최미자가 가진 유언장도 법적으로 유효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유언장이 더 나중에 작성된 걸 증명해야 해. 다행히 날짜가 2015년 1월로 되어 있고 최미자 유언장은 2008년 거야. 정말요? 그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2024년 기준으로는 그 땅이 50억이 됐다는 거야. 2015년 SK하이닉스 공장 완공 이후 반도체 산업 발전으로 토지 가치가 5배나 올랐거든. 그럼 내가 되찾을 몫은 7억이 아니라 35억이 되는 거였어요. 2024년 4월 중순 나는 최미자에게 진짜 유언장을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거실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에게 유언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 아버지가 진짜 남기신 유언장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내 아버지가 그럴 리가. 보세요. 박정숙, 제 친엄마 몫이 40%나 되네요. 그런데 친엄마를 찾을 때까지 제가 대신 보관하라고 되어 있어요. 유언장을 빼앗듯 받아서 읽더니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2024년이니까 2015년 10억이 지금은 50억이에요. 제가 받을 몫은 35억이네요. 이건 가짜야. 내가 만든 거야. 가짜요? 김석환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 순간 최미자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래도 내가 50년 넘게 이 집을 지켰는데 50년 넘게요? 최미자 씨는 식모딸이잖아요.
최미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너 어디서 그걸? 부산 당숙한테 다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친엄마를 질투했던 것, 식모딸 주제에 주인 집 안방을 노렸던 것, 친엄마를 쫓아낸 것 다 알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최미자 어머니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유언장의 진위를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대응해야 해요. 하지만 법정 다툼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생각났어요. 남동생 병재를 직접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병수가 어떤 사업을 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는 진즉 알고 있었지요. 2024년 5월 나는 고등학교 동창 김민수를 찾았어요.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된 민수였지만 1994년 고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민수야, 나 이병이야. 기억나? 병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카페에서 만난 민수는 여전히 반가워했어요. 민수야, 1994년 겨울 기억나? 민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그때 일 말이야? 응. 내 어머니 돌아가실 때 겨울이었어요. 민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장례비가 없었어요. 민수는 망연자실 울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이병희가 말없이 집에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황당해했지만 결국 돈을 줬어요. 제가 결혼자금 미리 달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병희는 이후 계속된 절친의 어려움도 진심으로 도왔어요. 민수 동생이 맹장염으로 쓰러졌을 때도 수술비를 병희가 마련해줬어요. 처음엔 동창 민수가 대학 합격했지만 입학금이 없을 때도 도와준 게 시작이었지요. 총 1,000만 원. 1990년대 중반 기준으로는 거금이었어요. 민수야, 그때 우리 집이 잘 살았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근데 너 그 돈으로 학교 다니고 지금까지 성공한 거잖아.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맞지. 그때 내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해. 민수는 이후 사업으로 크게 돈을 벌자마자 그동안의 이자까지 다 갚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뭐든 살면서 크게 하나 들어줄게. 너가 원하는 거라면 살인만 빼고 뭐라도 꼭 들어줄게. 둘은 농담처럼 웃었어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 우리 동생 병재 알지? 그 애가 지금 사업한다는데 혹시 너랑 관련 있어?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맞아. 병재가 투자 제안 왔는데 그런데 왜? 그 투자 철회해줘. 뭐? 민수야, 30년 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1,000만 원으로 내 인생을 구해준 거 기억하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내가 도와준 만큼 이번엔 내가 부탁할 차례야. 우리 동생한테 투자하지 말아줘. 민수야, 우리 우정이 이런 것도 될까? 나 정말 급해. 민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병이야. 내가 부탁하는 거면 투자 철회할게. 30년 전의 은혜가 지금의 복수를 완성시키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뒤 병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누나, 큰일 났어. 사업 파트너가 갑자기 투자를 철회한다는 거야. 사업 파트너가 누군데? 고등학교 때 누나 동창이라던 김민수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투자 못하겠다고. 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그럼 다른 투자자를 찾아봐. 그게 다른 투자자들도 다 빠진다고 해. 민수 씨가 업계에서 영향력이 커서. 병재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누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미 받은 투자금도 있는데 이걸 못 갚으면. 사기죄? 응, 사기죄로 고발당할 수도 있어. 김민수의 투자 철회는 도미노 효과를 불러왔어요.
다른 투자자들도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고 병재의 사업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2024년 6월 결국 다른 투자자들이 병재를 사기죄로 고발했어요. 누나, 구속영장이 떨어졌어. 병재는 울먹이며 전화했어요. 돈을 갚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해? 글쎄, 나도 어쩔 수 없네.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더 큰 문제는 병재가 사업 자금을 위해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병재가 연대보증을 서 있던 집까지 압류당했어요. 최미자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갈 곳이 없어진 거지요. 이게 무슨 일이야? 75세 노인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 상황까지 되자 어머니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유 원장의 진위를 다투던 것을 포기했어요. 자신의 목 10억과 병재 목 5억을 합쳐서 15억으로 아들의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병재야, 엄마가 돈을 마련했어. 15억이면 투자자들한테 갚을 수 있지? 하지만 병재는 이미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어요. 15억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실제로는 20억이 필요했는데 어머니에게는 15억이면 된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결국 병재는 나머지 5억을 마련하기 위해 진짜 사기를 쳤어요. 다른 투자자들을 속여서 추가 투자금을 받으려고 했던 거지요. 누나, 진짜 큰일 났어. 2024년 7월 병재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사기죄가 하나 더 추가됐어. 이번엔 진짜 큰 사기야. 어머니가 준 15억도 다 날아갔고, 뭐? 집도 완전히 날아갔어. 연대보증뿐만 아니라 추가 담보까지 잡혔어. 최미자 어머니는 자신의 전 재산 15억을 아들을 위해 바쳤지만 결국 아들은 더 큰 사기를 치는 바람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거였어요. 병재는 결국 3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갔어요. 최미자 어머니는 완전히 무일푼이 되어갈 곳마저 잃었어요. 누나, 엄마라도 좀 도와줘. 제발. 감옥에 간 병재가 면회 때 애원했지만 나는 단호했어요. 내가 알아서 어머니를 모셔. 나는 이미 10년 동안 충분히 했어. 최미자 어머니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병희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이제 갈 곳이 없다. 너라도 날 좀 살려다오. 하지만 나는 냉정했어요. 최미자 씨. 뭐? 제 친엄마 쫓아낸 거 기억하세요? 안방을 차지하고 친구 딸을 자기 딸로 만들어서 콩팥까지 받아먹은 거 기억하세요? 최미자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엄마 행세하며 10년 동안 제가 효도한 것도 기억하시고요. 병희야, 그래도 난 너를 키워줬잖아. 키워준 게 아니라 부려먹은 거잖아요. 친엄마 딸을 자기 딸로 만들어서 이용한 거잖아요. 제발 불효하면 너도 벌 받는다. 불효하면 내 자식까지 불행해져. 그 순간 내 안에서 모든 미련이 끊어졌어요. 불효요? 제가 불효를 했나요? 제 친어머니를 내쫓은 사람한테 콩팥까지 주면서 10년간 병수발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요? 그렇지만 최미자 씨, 제 친엄마를 쫓아낸 그날부터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저는 박정숙의 딸이지 최미자의 딸이 아니에요. 이제 제발 저한테서도 떠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내 진짜 엄마를 찾는 일이었어요. 박정숙이라는 이름의 1949년생 여성을 찾고 있어요. 실어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불교에 귀의해서 비구니가 되셨을 거예요. 이천 근처 절들을 중심으로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구체적인 단서를 말해놨으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흥신소에 다시 연락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요. 2025년 3월
드디어 기다리던 전화가 왔어요. 2104면 백년사에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50년 넘게 말을 하지 않는 비구니가 계신다고 해요. 2025년 3월 벚꽃이 흩날리기 시작하는 봄날이었어요. 최미자가 2024년 겨울에 세상을 떠난 지 몇 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내 마음도 평온해졌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이 남았어요. 55년 만에 진짜 엄마를 만나는 일 말이에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2104면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들을 지나면서 생각했어요. 이 모든 발전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그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일 거예요. 여보, 정말 엄마가 계실까? 걱정 마. 흥신소에서 확인했잖아. 말을 안 하시는 비군이 계신다고. 차에서 내려 백년사 입구에 도착하니 조용한 산자락에 자리한 절의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봄바람에 연등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향내음이 바람에 실려왔어요. 멀리서 목탁 소리가 톡톡 들려왔어요. 절 입구에서 젊은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 혹시 여기 오래 계신 분 중에 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보살님이 계세요. 모든 분들이 벙어리 비군이라고 부르지요. 심장이 뛰었어요. 혹시 그분의 속명이 박정숙인가요? 잘은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전에 오신 분이라서 지금 뵐 수 있을까요? 선방에서 참선하고 계실 텐데. 따라오세요. 백년사 경내를 걸으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내 친엄마가 계실까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경수 씨가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병이야, 천천히 해. 너무 서두르지 마. 응, 근데 너무 떨려. 대웅전을 지나 작은 선방들이 있는 뒤편으로 향했어요.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따뜻했어요. 여기가 스님이 계시는 선방입니다. 젊은 스님이 작은 선방 앞에서 멈췄어요. 스님, 찾아뵈려는 분이 계세요. 작은 선방 문이 삐걱 열렸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희끗희끗한 머리에 주름이 깊게 패인 76세 여인이 앉아 목탁을 손에 쥔 채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을 나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코끝의 모양, 눈가의 선, 특히 손등에 있는 점까지. 내 얼굴과 똑같았어요. 내가 나이가 들면 저렇게 생기겠구나. 3살에 헤어져서 기억도 없지만 혈육의 직감이었어요. 내 시선이 스님의 손등에 고정됐어요. 그곳에는 내 손등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내 손등에 있던 그 점. 친구들이 점 빼라고 놀려도 뺄 생각을 안 했던 그 점이 그분 손등에도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혹시 박정숙님이세요? 그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모든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어요. 목탁을 쥔 손이 부르르 떨리더니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어요. 52년 동안 막혀있던 말문이 터지는 순간이었어요. 딸아.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분명히 내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병이야. 주변 스님들이 말문이 트였다며 놀랐지만 내겐 이 모든 게 기적이었어요. 나는 엄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야 찾았어요. 엄마를 잃은 줄만 알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야 엄마를 다시 찾았어요. 엄마는 정말 연세답지 않게 곱게 늙어 계셨어요. 이마에 주름 세월이 새긴 눈가의 깊은 선들, 하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 엄마, 보고 싶었어요. 이천에서 남편과 도예 공방을 해요. 그래,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자랐구나. 엄마의 목소리는 수십 년 만에 터져나온 거라 갈라져 있었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였어요. 엄마는 왜 여기 계셨어요? 왜 그동안 말을 안 하셨어요? 엄마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그래서 매일 참선하며 빌었어. 부처님께 우리 딸이 건강하게, 고통 없이 살아가기를 빌었지. 엄마는 말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세속의 모든 말을 버리고 오직 부처님께만 기도했던 거였어요. 유일한 딸을 위해서. 그런데 말이야. 이상했어. 몇 개월 전부터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 좋은 인연이 다가온다는 느낌이. 정말요? 응, 그래서 매일 산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 언젠가는 우리 딸이 찾아올 거라는 믿음으로. 나는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떻게 그 여자에게 콩팥까지 들이며 효도했는지, 마지막에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 엄마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랬구나. 우리 딸이 그런 고생을. 엄마, 저 너무 화가 났어요. 최미자가 엄마를 쫓아내고 제가 모르게. 딸아.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으셨어요. 딸아, 엄마는 이제 깨달았어.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는 걸. 내가 이렇게 찾아온 것도 인연이고, 우리가 떨어져 살았던 것도 인연이었어. 엄마의 눈동자엔 바람처럼 부드러운 자비가 번졌어요. 이젠 원망도 없지. 최미자도, 내 아버지도. 모든 건 엇보일 뿐이야. 그저 내가 무명에서 벗어나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만 바랐지. 엄마, 부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공덕이 너였어. 그리고 오늘 다시 내가 이 산문 안으로 들어와 줬으니 이제 이 늙은 비구니는 더 바랄 것이 없구나. 엄마, 저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콩팥도 줬는데 배신당하고 제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그랬구나. 세상의 고통이 우리 딸을 괴롭혔구나.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52년 만에 받는 엄마의 자비로운 손길이었어요. 하지만 딸아, 그 모든 고통도 수행이었어. 내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가르침이었지. 콩팥을 준 것도 보시였고 배신당한 것도 무상을 배운 거야. 그런데 엄마 신기한 건 남편이에요. 고아로 자란 그 사람이 최미자를 친엄마처럼 모셨거든요. 매일 안부 확인하고 병원에 업고 다니고 그 사람이 진짜 효자구나. 네. 그 사람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저희 집으로 가세요. 도예공방 옆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할게요. 엄마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딸아. 이 늙은 비구니는 이미 세속을 떠난 몸이야. 50년 넘게 이 산문 안에서 살았는데 이제 부처님과 함께 남은 생을 정진하며 살고 싶구나. 그럼 자주 와도 돼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이 비구니에게는 큰 공덕이야. 하지만 딸아, 너무 자주 오지는 마라. 내게도 내 길이 있으니까. 백년사 연등 아래서 엄마와 함께 앉아 있으니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잃어버렸던 시간들, 최미자에게 속아 넘어갔던 세월들, 콩팥까지 주며 효도했던 그날들.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딸아,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누구 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 딸, 긴긴 세월 잘 견뎠구나. 부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하셨을 거야. 엄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비의 눈물이었어요. 경수 씨도 엄마께 인사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병이 남편입니다. 고맙구나. 우리 딸을 잘 보살펴줘서. 어머니, 저도 고아로 자라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요.
아내를 통해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웠습니다. 그래, 가족은 혈육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지. 백년사 마당에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봄바람이 우리를 감쌌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요. 엄마는 계속 절에서 부처님과 함께 지내시겠다고 하셨지만 그것도 좋아요. 이제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알고 언제든 볼 수 있으니까요. 백년사에서 돌아가는 길, 내 마음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꼈어요. 최미자에게 줬던 콩팥도 10년간의 병간호도 모든 게 헛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덕분에 진짜 엄마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여보, 이제 정말 끝났네. 응,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 1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짜 엄마를 모시고 있었는데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남편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병이야,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어. 우리가 마음으로 모신 그 시간들은 진짜였잖아. 그걸로 된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내가 최미자에게 드린 콩팥도, 경수 씨가 장모에게 보인 효도도 모두 진짜였어요. 상대가 가짜였어도 우리 마음은 진짜였으니까요. 그날 밤 도예 공방에서 흙을 만지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친엄마도 찾았고, 정의도 실현했고, 마음의 평안도 찾았어요. 최미자를 만난 것도, 진실을 알게 된 것도, 엄마를 다시 찾은 것도 모두 때가 있었어요. 이제 나는 알아요. 진짜 효도란 누구를 향한 것이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라는 걸. 그리고 진짜 행복이란 모든 걸 용서하고 평안을 찾는 거라는 걸. 그 후로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백년사를 찾아뵈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비구니로 지내시면서 내가 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얼굴이 많이 밝아졌구나. 네, 엄마. 이제 마음이 정말 편해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마음의 평안 말이야. 어느 날 경수 씨가 말했어요. 병이야, 우리 이제 진짜 새 출발하자. 도예 공방도 더 크게 키우고. 응, 좋아. 이제 마음의 짐도 다 내려놨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나도 이제 진짜 엄마를 찾아볼까 해. 경수 씨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잖아. 응. 내가 엄마 찾는 걸 보니까 나도 용기가 생겼어. 혹시라도 어디선가 날 찾고 계실지도 모르잖아. 그날부터 우리 부부는 함께 남편의 친가족 찾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받았던 그 위로를 남편에게도 주고 싶었거든요. 백년사에서 엄마가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딸아,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고 모든 사랑에는 이유가 있단다. 정말 그래요. 최미자를 만난 것도 진실을 알게 된 것도 엄마를 다시 찾은 것도 모두 때가 있었어요. 이제 나는 알아요. 진짜 행복이란 모든 걸 용서하고 평안을 찾는 거라는 걸. 이천 도예 공방에서 흙을 만지며 오늘도 나는 새로운 그릇을 빚어요. 그 그릇 안에 담길 누군가의 따뜻한 밥상을 생각하며 옆구리 20cm 콩팥 이식 흉터를 만지며 생각해요. 이 흉터는 내가 바친 사랑의 증표예요. 비록 그 사랑이 잘못된 곳에 향했지만 사랑 자체는 진짜였어요. 선한 것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식모딸이 주인 집 안방을 차지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 번 운동 잊지 마세요.